네. 네. 자, 그러면 논란의 그 이슈를 한번 저희가 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의료관리학과? 네. 이 어떤 처음 들어봅니다. 의료관리. 네. 의료관리학과는 의과대학에서 이제 의료 정책, 네. 뭐 병원 관리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럼 제일 정확한 게스트분이십니다, 오늘. 그렇죠? 네. 네. 의료인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까지 아마 연구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의사들이 싫어하긴 하죠. 아, 의사들이라니까? 교수님도 그럼 의사시긴 하십니까? 네, 저도 의과대학 졸업하고 네. 인턴하고 네. 이제 그 임상 레지던트를 하는 대신 네. 의료관리학을 전공한 거죠. 네. 좋습니다. 그때 동기들은 뭐라 그러셨어요? 야, 유나 너 왜 그러냐 이런 얘기 안 네, 했는데. 그러기도 하고요. 가서 좀 제발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답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늘려야 됩니까? 뭐 당연히 늘려야죠. 얼마나 늘려야 된다고도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뭐 OECD를 기준으로 하면 네. 우리나라 의과대학 정원이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2,500명을 늘려야 되고요. 아, 평균 정도만 할래도 지금보다 2,500명 그러니까 늘려야 되고. OECD하고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네. OECD 국가의 의과대학 정원만큼 우리가 의과대학 정원을 갖고 있어야 현재도 적은데 그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려야 되는 의과대학생 수가 2,500명입니다. 지금 총 얼마입니까? 3,058명입니다. 3,058명. 1년에 예. 의대 가는 딱 정해져 있죠, 이게? 네, 네. 그런데 이제 OECD 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 의사 수의 격차가 한 6만 명쯤 나거든요. 그러면 그 6만 명을 1년에 1,000명씩 늘려서 메꾸겠다고 하면 OECD 평균까지 가는데 60년이 걸릴 거고 그러네. 그러면 2,500명 더하기 1,000명 해서 3,500명을 늘리면 60년 뒤에 우리가 OECD 평균에 가겠죠. 네. 예. 4,500명을 늘리면 30년 뒤에 갈 거고요. 네. 5,500명을 늘리면 20년 뒤에 갈 건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지 최근에 그 주요 이제 유럽 국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의대 정원을 빨리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늘려요? 거기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2배쯤인데 더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올해 의사를 5,000명 의대 정원을 5,000명 늘리기로 했고 독일이요? 아, 네. 늘린 게 5,000명이라고요? 아니요. 원래 5,000을 17,000명이었는데 거기에 5,000명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확 늘려요? 왜냐하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사가 부족한 거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국도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고요. 2배요? 네. 일본도 의사를 한 1,800명 가까이 2019년에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프랑스는 의과대학 정원 제한 자체를 풀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의사를 배출해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000명 얘기 잠깐 나왔다가 그것도 이제 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늘릴 수는 있습니까? 1,000명 이렇게 늘릴 우리 현실은 돼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야 의대생 늘려가지고 2, 3천 명 늘렸는데 그거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래서 네. 나중에 전혀 자질 안 되는. 자질 안 되는 의사 양산을 해가지고 그 의료 체계 무너질 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지금 현재는 그 성적 상위 1%가 의과대학에 가잖아요. 전국 3,500명만 딱 추려서 네. 의대 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네. 3,058명. 네. 컴퓨터공학과 가고 네,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2%나 3%가 가면 학생의 자질에 1%와 큰 차이가 있을까요? 입시의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문제. 가서 가르치는 어떻게 배울 문제? 거냐. 네, 교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예, 교수의 숫자를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서울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교수 숫자가 한 2,300명쯤 되는데 교수가요? 교수가요? 예. 2,300명이나 돼요? 예. 그런데 의과대학 교수가 몇 명쯤 될 거예요? 전체 교수가 2,300. 네, 예. 의대 교수 한 200분 되세요? 550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가 2,000 몇백 명인데 의과대학 교수가 550명. 그렇게 많아요, 예. 의대 교수가? 그래서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 수가 130명이 좀 넘거든요. 네. 그럼 교수 학생 숫자를 하면 1대 1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 저 6년제니까 이제 본과 4학년만 가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수의 숫자가 대단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면 큰 병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의사들을 많이 뽑잖아요. 그 교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는 1년에 학생 강의 1시간도 못하는 교수들도 꽤 있고요. 1년에 1시간, 2시간밖에 강의 못하는. 아니 제 친구도 그 의대 교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소주 한잔 하다가 네. 야 너 가리키긴 하냐 그랬더니 야 가리킨다고 다 교수냐? 그게 현실이던데 그냥 진료하는 의사인데 다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의과대학 교수는 좀 특수하게 뭐 진료 그 보통 교수는 이제 가르치는 것과 연구를 하는데 의대 교수는 진료의 비중이 상당히 높긴 하죠. 그렇지만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충분하다? 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처럼 뭐 기초 교수라고 불리는 뭐 그런 분들도 해부학, 계시고. 생리학, 생화학 하는 교수들은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겠죠. 학생 수가 늘면. 네. 그리고 지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언론에서 뭐 그 주로 의사협회 쪽에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지방대학에 영상의학과 레지던트를 받아라 라고 해서 TO를 줬는데 그 영상의학과 교수가 우리 부족해서 수련을 못한다라고 해서 그 전공의 TO를 반납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MRI 초음파를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영상의학과 의사의 몸값이 뭐 2배, 3배로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그만두고 개원하는 또는 뭐 이제 소위 그 영상 검사만 하는 그런 센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수의 인력 유출이 좀 극단적으로 심했던 영역이라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고 전반적인 전공의 교육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거 지원하는 의사들 수가 많아지고 그 의사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봉합될 문제는. 네, 뭐 전공의 교육이야 2025년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 2030년에 가야 생길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 사이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있죠. 여론도 그렇고 지금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늘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는 왜 결사적으로 자기 또 몸값 결사적으로 2020년도에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평균 이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 우리의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의사의 수입 증가 속도가 뭐 그 대학에 있는 분들은 좀 적어서 한 110, 120%. 그런데 개원이들은 160%, 170%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서 평균 인상률이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이거에 1.6배, 1.7배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게 이제 2019년까지 통계고요. 최근에 이제 의사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뭐 2021년, 2022년, 2023년은 이 일부 기관들에서 내놓는 얘기는 의사 임금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그러니까 좀 피부로 와닿게 여쭤볼게요. 네. 그 대학에서 이제 의사 면허를 따가지고 전공을 마치고 그 일종의 페이닥터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어디 저기 병원에 그렇게 했을 때 초임이 얼마나 됩니까? 통상 과목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뭐 예전에는 2억에서 3억이었는데 지금은 3억에서 4억 정도라고 그것도 보시면 애프터텍스 아닙니까? 통상 그렇게 계산하던데 의사들. 그게 아주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세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세후인 경우도 있고 3, 4억? 어떤 경우는 세금의 일부만을 많이 오른 건가요? 그게 3, 4억이면? 예, 3, 4억이면 그러니까 근로자 평균 임금이 지금 한 4,500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 10배 가까이 되네요. 10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OECD 평균은 의사 수입이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3배에서 4배, 좀 많은 나라가 5배. 우리가 좀 기형적으로 좀 높긴 높네요. 네네. 이제 그래서
그 OECD 평균으로 우리나라 의사 임금 수준이 떨어지면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 수를 OECD 수준으로 지금의 1.5배 늘리면 이제 의사협회는 의료비가 더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단순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의료비가 한 5조 원쯤 줄어듭니다. 네. 왜냐하면 숫자가 늘어난 효과보다 의사의 임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사 임금이 높은 거죠. 오늘 의사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니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월요일 날은 의사협회에서 나오셔서 김윤 교수님 말은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라고 네. 제가 방송해드릴 거니까. 주장하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찬성하는 분이 입장이니까 아유. 저희가 이렇게 여쭤보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 아마 나오실 분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나오실 분은 어떻게 하세요?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뭐 미국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6번째가 7번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의사들이 받는 임금 돈이 네. 절대 액수가 그런데 국가 간의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액수로 절대 비교하지 않거든요. 국제 통계는 그렇죠. 근로자 평균 임금의 몇 배냐를 가지고 비교하는 그렇겠죠. 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OECD에 보고하지 않는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입이 훨씬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나라의 통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또 의사분들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야, 그 정원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피학과 그죠? 네. 소아청소년, 흉부외과 뭐 이런 데. 그런 데를 어떻게 좀 더 늘려도 그런데 아예 안 가버리면 네. 지금 그 의사 부족은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주장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의과대학 증원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해결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네. 충분 조건은 뭐냐? 늘어난 의사를 필수 의료 영역 지역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의료 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게 어제 이제 정부가 발표한 생명 위주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방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병원들이 연계 협력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 중증 분만 소아 환자를 지역에서 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예를 들면 국립대병원이 교수도 더 고용하게 하고 네네. 필요하면 월급도 더 올려주고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도 정부가 더 올려주겠다 재정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발표한 거죠. 근데 또 네. 이제 동네 병원을 이제 소아과라든지 내과 이런 데 가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의사 선생님에 따라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정말 잠깐 만나고요. 네. 또 대학병원 가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야 이분을 만나려고 이렇게 오래 기다렸나 할 정도로 네. 의사들의 진료 수가 엄청 많아요. 네. 이제 과잉으로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수가가 낮아서 그런 거다. 네. 수가가 리저널을 하면 더 많이 봐주고 이렇게 할 텐데 수가가 낮아서 그 병원 유지하려니까 계속 그렇게 하루에 뭐 엄청난 수의 환자를 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의사 수를 늘리면 확실히 개선이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리면서 예를 들면 진찰료를 올리고 진료 시간을 길게 하도록 하면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근데 국민 이게 부담이 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이제 감기가 치료 안 하면 7일 가고 치료하면 일주일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 이제 감기 증상이 있으니까 통상 뭐 콧물 나고 기침하고 힘들면 가서 이제 약을 먹으면 이제 증상이 완화되니까 이제 편안하죠. 근데 그런 감기 환자를 뭐 예를 들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오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수가가 낮고 경쟁이 심하고 원하는 소득은 있고 그러니까 자주 오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학병원은 고혈압 환자를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쯤만 오면 되게 하는데 네. 동네 의원은 매달 오게 하잖아요. 아, 예. 그래. 예. 너무 자주 가게 하더라. 그러니까
외국은 보통 의사의 진찰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3분, 5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분 안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외국 의사들에 비해서 환자를 훨씬 많이 보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해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환자 잘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진찰 시간이 짧게 자주 보는 거가 외국하고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결국 안 되기 때문에 환산해 보면 외국보다 외래 환자 수가 약간 많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의사 수가 절대로 부족하다. 그러면 만약에 의사 수가 늘어나요. 많이 네. 늘어나면 어쨌든 의사들도 기대했던 자기들의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별로 꼭 필요하지 않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진료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해갖고 전체적으로 전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훨씬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긍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 공급이 부족해지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의사의 임금 또는 의사의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의사가 늘어나서 이제 불필요한 진료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임금은 너무 올라가 있고 의사가 부족하니까 필요한 서비스도 못 받는 상황이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해서 필요한 서비스도 못 받는 상황. 반면에 동네 개원의에서는 비급여 진료나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단순히 의사의 공급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상황이 아니라 의료 정책을 통해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늘리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는 줄이는 정책을 같이 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지 의사 수에 연동된 종속 변수로 기계적으로 해결을 하면 네. 예, 지금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 환자 오면 우리 의사 없어요 그러고 돌려보내고 소아과 환자 야간에 오면 우리 입원 안 시켜주는데 입원 안 하려면 진료해주고 입원 할 생각이면 딴 데 가봐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냐면 그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게 대학병원에서도 규모가 큰 대학병원 전국에 한 45개밖에 없는 큰 대학병원인데 그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한 20몇 % 정도만 24시간 소아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소아 응급 환자는 갈 데가 전국에 도대체 뭐 몇십 개나 된다는 겁니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분포를 개선한다? 그러면 동네에 20년째, 30년째 개원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가 설사 동네에 소아과 의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 응급실, 종합병원 응급실에 와서 당직 서면서 네. 응급 환자, 중환자를 볼 수 있냐?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차피 인구가 지금 이제 줄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늘리면 어쨌든 의사로서 다시 배출돼 갖고 진료를 보기까지 한 10 몇 년 걸릴 텐데 네네. 그때 되면 인구는 더 많이 줄었을 거고 네. 과연 의사가 늘리는 방향이 맞냐 지금? 잘 배분해야 된다는 네. 거죠. 구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35년, 그러니까 2025년에 이제 정원을 늘리면 그 의사들이 나와서 전문의로 활동하게 될 시점이 2035년쯤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지금에 비해서 줄어드는 인구 수는 얼마냐면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늘어나는 노인 인구 수는 7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효과보다 노인 인구 증가 효과가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돈 의료비와 의사의 진료 수요로 계산해 보면 노인 인구 증가 효과가 인구 감소 효과의 5배입니다. 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만약에 그렇게 그 인구 감소가 의사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네. 지금 선진국들이 의사 수를 그렇게 늘리는 거는 다 바보짓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다 이 좀 천하의 멍청이들이 앉아서 의료 정책을 하고 비슷하게 있다는. 노령화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정부도 그렇고 이제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 특히 지방 그죠? 지방 국립대 의대 수준을 서울의 뭐 빅5에 준하게 뭐 이런 헤드라인이 잡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의사들이 뭐 다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저 자율권이 있는데
지방 국립대 의대를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스테이 할 거냐? 난 그래도 경쟁력이라도 서울에 가서 서울에 8학군 가서 내가 개원하고 네. 자식교육이나 뭐 이런 거 다 한다. 네. 그래서 늘려보니까 또 서울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또 여전히 거기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방의 의료 수준을 올리고 그다음에 지역 출신을 뽑고 또 교육하는 과정에서 대학병원뿐만이 아니라 2차 병원 동네 의원에 가서 학생 때 실습도 하고 전공의 때 가서 진료하는 경험도 해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끔 예로 드는 게 강릉 아산병원인데요. 강릉 아산. 네. 예. 서울에서 저 강원도 동쪽에 떨어져 있는 지방이죠. 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강릉과 이제 주변에 있는 몇 개 군을 포함해서 강릉 아산병원이 커버하는 이제 진료권이 있는데 그 진료권의 인구가 3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강릉 지역의 의료 수준이 서울의 평균적인 의료 수준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입원 환자의 사망률을 내보면 강릉이 전국에서 최저였고요. 서울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네, 네, 네. 인구 30만밖에 안 되는 서울에서 3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에 의사들이 가겠냐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사들이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좋은 병원이고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좋은 의사들이 남아서 거기서 진료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는 게 그 내가 어디서 살 건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의사들한테는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어디서 진료할지 중요한 선택지이고요. 또 지방 출신들은 지방에서 개원하고 지방에서 취직하고 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과대학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학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애써 길러 놓으면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거죠. 예. 자기 집이 서울이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그 모든 의과대학생 선발 의사의 양성을 성적 순으로 하다 보니 그 안에 뭐 지역의 문제, 2차 병원과 3차 병원의 어떤 균형적인 역할 이런 것들은 다 파괴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은 이제 의사 수,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서울대학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네. 좀 나눠봤는데 역시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댓글창이 굉장히 아주 전투적으로 의견들이 교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프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의사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 뭐 이런 것도 많이 받으시죠? 뭐 전화는 안 하시는데요. 예, 댓글은 많이 달립니다. 네. 아예 그냥 말도 안 하시는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뭐랄까 할까 뭐 정부의 방침이 이제 정해질 텐데 네. 여러 가지 역할도 좀 해주시고 또 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